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세미나는 상병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번 달 4주 동안 상병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상병명의 구조, 그리고 상병명은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었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풀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고요. 제가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상병명이 어떤 건지 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상병명의 구조, 우리 알파벳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진단명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상병명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들,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병명을 고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상병명 고르기 너무 어렵다는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특히 상병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대학이나 혹은 이제 뭐 아카데미 같은 데서 뭐 참고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상병명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4주차 동안 선생님들께서 이 수요 세미나 들으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상병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의 표준적으로 질병, 그러니까 질환이라든지 사인,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인을 분류해 놓은 거고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상병명을 정하는 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상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에서 WHO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상병명을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고 정할까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KCD라고 많이 부르죠. 이 KCD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계통에 있어서 통계치를 작성하기 위함, 그리고 통계치를 통해서 정책이나 향후의 보건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값을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KCD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시면 질병 사인 분류는 질병 이환,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형태의, 우리나라 모든 형태의 보건, 인구 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 문제를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분류 체계, 즉 코드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선생님들은 코드화해서 코드를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단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내리잖아요. 근데 그 진단명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병에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예산의 소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끼리 범주화해서 묶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좀 더 통계적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유의미하게 해석을 해놓고 또 분류를 해주는 것,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를 K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CD가 실제로 8차 개정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도 1월 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한 번 더 이루어졌어요. 최신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상병명은 8차 개정된 상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치과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는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집된 상병 코드들을 통계 분석을 통해서 보건사회적인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다면 왜 이 질환에 많이 걸리는가를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예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질환에 대해서도 좀 더 예방적인 목적 혹은 보건적으로도 더 좋게 사회 현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정해진 코드를 만들고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치과에 당장 이제 취업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3년 혹은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또 하셨을 거고, 용어들을, 진단명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치과 의사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진단명을 굉장히 잘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생각한, 임상적으로 생각한 진단명과 다르게 우리가 이 KCD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진단명이 상병명과 같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진단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자의 병, 질환 상태를 판단해서 병명을 정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주치의분들이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병명을 선택할 때 진단명을 바탕으로 끌어내는, 그러니까 적절한 상병을 선택하는 건 맞지만 상병명이 곧 진단명으로 된다는 역설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명에서 가장 가까운 코드를 우리가 선택하는 작업이 상병명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단명이랑 상병명은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진단명이 물론 상병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코드가 있다면 같은 코드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을 수는 있지만,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상병명이 역으로 진단명이 되는 경우가 꼭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상병명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을 하고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보건의료 계통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라든지 일련의 작업들에는 다 상병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서류들, 치과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종 뭐 사보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병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아마 뭐 최근에는 사보험들을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사보험 가입을 해보시면은 보험에서 규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병명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병명이 보건의료 쪽,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코드화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보험,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 행위를 시행했을 때, 이 행위를 청구할 때 상병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병명을 우리가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적어놨는데요. 치료를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신 상병명은 이 치료의 타당성, 진료의 적정성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치료 행위와 상병명이 연결성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석 제거를 할 거예요. 치석 제거를 보험으로 진행을 했고 급여로 청구를 할 건데, 상병명을 상아질의 우식이라든지 아니면 비가역적 치수염 같은 다른 상병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병 자체가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비가역적 치수염 혹은 상아질 우식에 치석 제거를 한다는 것이 연결성,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청구할 때 상병을 선택하는 것은 연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에서 가이드 해주는 상병명들이 있죠. 2개에서 3개 정도 가이드 해주는 상병명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참고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환자의 상태가 다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치료 내용에 적합한 상병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병명이 8차까지 개정이 쭉 이뤄졌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치과적으로 봤을 때, 치과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한 개정들 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6차 개정 때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11년도인데요. 2011년도에 상병명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K03.1 마모라고 해서 그냥 마모 하나로 사용하던 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마모가 일어났는지 더 자세하게 세분류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기존의 한국인들의 질환이나 사인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로 나눠져서 세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작업을 6차 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차 때는 K02.5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이 치과 쪽에서는 신설이 됐고요. 물론 이건 이제 의과 쪽 내용은 제가 빼고 치과에서만 유익 있게 보실 만한 내용들을 넣었기 때문에 치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7차 개정 때는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이라는 상병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병을 최근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예전에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선생님들은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우식이 깊게 진행이 돼서 치료를 하다 보니 펄프가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깊은 우식에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식 원인으로 인해서 치수 치료까지 연결이 됐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치수 치료를 할 때, 근관 치료를 하실 때 비가역적 치수염이나 뭐 가역적 치수염 같은 K04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물론 그거 사용하시면 가장 좋지만 K02로 시작하는 상병명은 뒤에서 제가 더 첨언을 드리겠지만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인데요. 이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을 사용해도 근관 치료를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식 때문에 근관 치료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조직 관련된 상병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센스 있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식 원인으로 근관 치료 발수가 들어갔다면 K02.5를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한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변경된 8차 개정 때는 상병명 중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것들은 사용하는 게 별로 빈도가 낮더라. 사용 빈도가 낮거나 아니면 좀 상병 자체가 좀 어감상으로 부적절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마모 상병 중에서 습관성 마모 사실 되게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용 빈도가 낮은 상병으로 정리되는 이번 8차 개정 때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습관성 마모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무느냐, 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모가 일어나지 않냐라는 걸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냥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 지금 남아있는 K03.18 상병명 보시면은 그냥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로 다 합쳐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치과에 습관성 마모 상병으로 버튼이 설정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청구할 때 작업 때 습관성 마모로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체하는 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 K03.1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치과에서 2번이나 하나로를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 8차 개정이 되면서 삭제된 상병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튼 안에 만약에 습관성 마모가 1번 상병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버튼을 눌렀을 때 습관성 마모가 들어가려고 하겠죠. 프로그램상에서. 그래서 알림 처리를 해줍니다. 청구 도우미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청구 도우미 내용을 보시면은 8차 개정 고시에 따라서 해당 상병명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명시된 마모로 바꿔주세요라고 알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번 이제 굳이 버튼을 안 바꾸고 입력하실 때마다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1분 2초가 바쁜 사람들이 많죠. 치과는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이 메시지가 뜬다라고 하면은 버튼 안에 있는 습관성 마모 상병을 삭제를 해주시고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 상병으로 1번으로 바꿔주시면은 번거롭게 알림이 뜨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청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아까 알림이 떴을 때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은 입력된 상병이 그대로 치아에 습관성 마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얘 자체를 고치실 때는 상병명 들어간 걸 클릭하셔서 K03.18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삭제된 구상병명이 지금 현재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버튼이나 진료에 입력을 하셨다면 수기로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지만 변경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병명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병명의 분류 구조는 이제 단계적 분류 체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알파벳이랑 숫자 체계에 따라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본분류 외에 이제 기타 분류라고 해서 신생물에 대한 형태 분류가 이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생물은 아시다시피 이제 암이라든지 뭐 새로 생기는 것들 세포 조직학적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포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져 있죠. 자, 상병명 분류 구조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상병명 보시면은 제일 앞에 알파벳이 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대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혹은 아주 특징적인 비슷한 느낌의 그룹으로 질환들을 묶어서 체계를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F를 지나서 더 많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지금 A부터 Z까지 부위나 아니면 특징적인 질환에 대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치과 쪽에서는 K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대분류 중에 K로 시작하는 상병명 외에 나머지 상병들은 치과에서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가끔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실제로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혹은 진단을 내렸다라고 가능한 범위라면 우리가 다른 코드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상과 관련된 상병들은 S코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과에서 만약에 치아가 깨져서 오신 분들 혹은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 부러져서 왔는데 구강 쪽이 부러져서 오신 분들은 S로 시작하는 코드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K코드 자체가 소화계통의 질환이라고 해서 구강부터 소화기 쪽을 다 아우르는 부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라든지 구강 부위는 다 K코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K코드는 부위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분류라고 해서 제가 일단 K, Q, S를 좀 적어놨고요.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K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든지 아니면 K05.으로 시작하는 치주염 상병들이 있죠. 그리고 간혹 이제 드물게 기형 상병들도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혀가 강하게 유착이 되어 있어서 뭐 설소대 절제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Q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S로 시작하는 상병명은 손상, 외상에 관련된 상병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S02.55 치근의 파절 같은 것들이 있고 치아가 부러져서 온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안면 부위 중에 어디가 부러져서 깨져서 오신 골절돼서 오신 경우들에도 이 S코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 일들이 간혹 생기죠. 그랬을 때 대부분 이 S코드 범주 안에서 진단을 내리셨다면 S코드로 상병명을 선택하시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다음에 숫자 2개가 점 앞에 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중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A 알파벳 중에서 0으로 시작하는 애들부터 9까지는 장에 관련된 감염 질환, 그리고 15에서 19까지는 결핵, 그리고 20에서 28까지는 동물 매개 세균성 질환, 이런 식으로 A로 시작하는, 알파벳 A로 시작하지만 뒤에 숫자가 붙게 되면, 두 자리 숫자가 붙게 되면 조금 더 대분류에서 분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점 다음에 오는 첫째 자리는 우리가 세분류라고 부르고요. 아까 숫자 2개까지로 나뉘었던 중분류에 근거해서 질환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 세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까지는 A00에서 A09까지는 장 감염 질환이다 라고 해서 중분류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A00.0으로 해서 이제 콜레라라든지 아니면 장티푸스, 그리고 뭐 기타 살모넬라 감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올 수도 있고 2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가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누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된 거고 더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서 점 다음에 3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한 단위 더 내려가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경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세분류 이 2자리는 있고 없고를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세분류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세분류에서 1자리 혹은 2자리까지 더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세분류는 세분류 내에서 좀 더 구체화된 질환명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콜레라 안에서도 뭐 비브리오 콜레라 1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세분명의 콜레라, 이런 식으로 세세분류가 좀 더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치과에서 K코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대분류는 K00.93까지 소화계통 질환에 속하게 되고요. 중분류는 93까지 들어가지 않고 00부터 14까지가 구강 침샘 턱의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00부터 14까지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부터 쭉 보시면은 0 같은 경우에는 치아 발육, 맹출장애, 그리고 뒤쪽에 이제 02까지 넘어가면은 우식이라든지, 아니면 03은 기타 이제 경조직 질환들을 뜻하는 상병명들로 세분류가 더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불완전 상병명이랑 완전 상병명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불완전 상병명이랑 완전 상병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음식에 빗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고기 먹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고기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어떤 고기를 먹을 건지 정하고 그 고기를 정했다면 어느 부위를 먹을 건지까지 세세분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병명의 체계를 봤을 때 대분류가 만약에 이제 고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분류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고기 중에서 부위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세분류, 세세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병명으로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불완전 상병명이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쪼갤 수 있는 상병 단위까지 아직 안 내려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완전 상병명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체계 범주까지 다 내려가서 더 내려갈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완전 상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불완전 상병명은 아직까지는 분류의 체계를 나타내는 상병명이기 때문에 뭐 K04, 이제 치수염 요까지만 우리가 불완전 상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K02까지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S02.5까지만 사용을 했다면 아직은 더 나눌 수 있는, 더 쪼갤 수 있는 단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쪼개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불완전 상병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완전 상병명은 말 그대로 완전히 세분화된 상병명이어서 더 이상 이제 세분화할 게 없는 상태, 더 분류할 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K02 우식 중에서는 이제 K02.1 상아질의 우식이라든지 아니면 K04.01 비가역적 치수염 같이 치수염보다 한 단계 더 내려와서 더 쪼개지질 단위가 없는 경우, 이때까지가 이제 완전 상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완전 상병명이랑 완전 상병명의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때 불완전 상병명은 명세서에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상병명만 청구 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 상병이라는 단어 그리고 완전 상병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상병명을 가지고 청구를 할 때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청구 오류 관련된 화면을 좀 살펴보면은 만약에 세 분류까지 안 내려간 최대 단위로 완전 상병까지 안 내려가고 그 위에 뭐 중분류라든지 아니면 대분류까지만 사용을 한 상병을 적용하시고 청구 조회를 하게 되면은 불완전 상병명을 사용했다라는 청구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진료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 불완전 상병명을 완전 상병명, 아주 최소화된 단위까지로 고치시면은 우리가 청구 조회를 할 때 오류를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씩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근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불완전 상병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불완전 상병명, 내가 조금 덜 나눠진 상병명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료 내역에 들어가셔서 더 세분화된, 완전히 세분화된 상병명을 바꿔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타 명시된 치아 마모까지 들어간 상병명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치아 마모증까지 중분류까지만 사용을 해서 나타난 오류였고요. 그래서 치아 마모증 상병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상병에서 더 세분류된 상병들이 연관돼서 우측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문제없이 청구 오류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병명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상병명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